셜록 홈즈.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헤더리시의 엄지손가락 사건과 워버트 대령의 사건은 내게 다른 사건들보다 더욱 특별하게 기억된다. 그 이유는 홈즈가 해결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 내가 그에게 직접 소개해 준 것은 이 두 건뿐이기 때문이다. 두 사건 가운데 아마도 워버트 대령 사건이 복잡하고 규모도 커서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흥미를 느끼는 홈즈에게는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헤더리시 사건은 기이한 발단과 전혀 예기치 못한 진행 과정으로 인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추리를 즐기는 홈즈에게는 평이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색다른 사건을 접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고려할 때 워버튼 대령의 사건보다 헤더리시 사건을 기록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신문사들이 예전에 이 사건을 몇 차례 기사화했으므로 아마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이라면 흔히 그렇듯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지면을 할애받아 간략하게 소개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갖가지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펼쳐지고 단서가 발견될 때마다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며 이러한 전개 과정을 거쳐 얽혀있던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회고록이 짧은 기사에 비해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데 효과적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받았던 깊은 인상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1889년 여름에 일어났다. 그 무렵은 내가 막 결혼을 하고 개인 병원을 열었을 때이다. 자연스럽게 베이커가 하숙집에 홈즈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를 자주 찾아갔으며 가끔은 그가 우리 부부를 찾아오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내 병원은 작았지만 찾아오는 환자가 차츰 늘어났다. 병원이 패딩턴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단골 환자 중에는 영무원도 많았다. 그 가운데 오랫동안 고질병에 시달려오던 한 남자는 내 치료를 받고 씻은 듯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가 나에 대해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는 한편 자기 주변에 환자가 생기면 내가 왕진을 가도록 소개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하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 전이었다. 패딩턴에서 온 두 남자가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철도 사고는 심각한 부상을 남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환자 대기실에는 우리 병원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 영무원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진찰실 문을 쾅 닫았다. 안에 있습니다. 그가 팔을 뻗어 진찰실 문을 가리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심각한 것 같진 않습니다. 진료실에 대체 누가 있나요? 그의 별난 행동이 마치 진찰실에 야수라도 잡아놓은 듯 보여 그렇게 물었다. 이 병원에 처음 온 환자입니다. 내가 직접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도중에 도망갔을 겁니다. 어쨌든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환자를 데리고 온 영무원은 내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재빨리 나가버렸다. 진찰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 보니 트위드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신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손수건을 감고 있었는데
거기서 피가 붉게 배어나와 있었다. 그는 25살이 채 안 되어 보였는데 남자답게 생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췌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패닉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밤 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패딩턴 역에 도착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어떤 친절한 분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죠. 하녀에게 명함을 건넸는데 저쪽 탁자 위에 올려놓더군요. 나는 명함을 소리내어 읽었다. 빅터 헤더리, 수력기사, 빅토리아가 16A 4층. 많이 기다리셨다면 미안합니다. 나는 진찰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밤차를 타고 오셨겠군요. 무척 지루하고 답답하셨죠. 지난밤은 그리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청년은 손수건으로 칭칭 감은 한쪽 손을 들어 보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성악가의 노래처럼 우렁차고 높은 소리였다. 그는 허리를 한껏 젖히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다. 나는 그가 심각하게 병적인 정신 상태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그를 달래듯 말하고 컵에 찬물을 따라 마시게 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이것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위기를 견딘 사람이 긴장을 풀렸을 때 흔히 겪는 신경질적인 발작 증상이었다. 잠시 후 그는 원래의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기진맥진한 듯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청년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습니다. 자, 이걸 좀 마셔요. 물에 블렌디를 조금 섞어 건넸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제 엄지손가락을, 아니, 엄지손가락이 있던 자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는 손수건을 풀더니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심한 부상을 보는데 단련이 된 나 같은 의사도 절로 몸서리 쳐지는 상처가 드러났다. 내 손가락 옆,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할 곳은 섬뜩 가도록 새빨갰다. 엄지손가락이 뿌리부터 바짝 잘리거나 찢겨나가는지 스펀지처럼 송송 구멍이 뚫린 조직이 다 드러나 있었다. 세상에, 끔찍하군. 나도 모르게 외쳤다. 심각한 상처입니다. 출혈이 심했겠군요. 맞습니다. 이 일을 당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피가 좀처럼 멈추지 않아 손목을 손수건으로 동여매고 작은 나뭇가지를 댔습니다. 훌륭한 응급처치입니다. 외과의사 못지않은 실력입니다. 출혈도 일종의 수력학 문제이니 제 전공과 통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무겁고 날이 선 칼로 단번에 잘렸습니다. 나는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고기를 써는 칼 같았습니다, 선생님. 사고가 났나 보군요.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잘라낸 겁니까? 맞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약을 바른 다음 거즈를 대고 석탄산으로 소독한 붕대를 감았다. 환자는 말없이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통을 참아냈는데 가끔 입술을 꽉 깨무는 것으로
그 고통을 짐작할 따름이었다. 자, 치료가 끝났습니다.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나는 붕대와 거즈 등을 정리하며 물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힘이 좀 납니다. 워낙 크게 놀랐으니까요. 그 이야기라면 하지 마시지요. 또 흥분하면 상처에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을 찾아가 이야기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처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경찰이 과연 제 말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워낙 이상한 사건인데다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니까요. 운이 좋아 경찰이 저를 믿어준다 해도 단서를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과연 이런 짓을 저지른 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까다로운 문제라면 경찰을 만나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와 이야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찾아가 봐야겠지만 그분이 이 사건을 조사해 주신다면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홈즈에게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마차를 부를 테니 타고 갑시다. 바로 출발하면 함께 아침 식사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조금 움직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그분에게 제가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차를 부르도록 하인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하인을 불러 신부름을 보낸 후 위층으로 올라가 아내에게 간단한 설명을 했다. 5분 후 청년과 나는 이륜 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로 향했다. 홈즈는 아침이면 늘 그렇듯이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타임스를 읽고 있었다. 입가에는 파이프가 물려 있었는데 아침이면 그는 전날 피운 담배 찌꺼기를 모아 벽난로 선반에서 잘 말린 것을 파이프에 꾹꾹 채워 넣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부드럽고 친절한 홈즈의 환대를 받은 다음 식탁에 둘러앉아 베이컨과 달걀로 간단하지만 훌륭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청년을 소파에 편히 눕도록 한 후 머리맡에 푹신한 쿠션을 대주고 블렌디를 한 잔 권했다. 헤더리 씨, 당신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부디 편안히 누워 안정을 취하십시오.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을 멈추고 블렌디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럼 기운이 좀 날 겁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왓슨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기운을 차렸는데 맛있는 아침 식사까지 먹었으니 완전히 회복된 듯한 기분입니다. 바쁘신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홈즈는 졸린 것처럼 눈을 반쯤 감고 커다란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런 표정과 자세는 홈즈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감출 때마다 보이는 것이었다. 나도 홈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청년의 기이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저에 대해 우선 말씀드릴 것은 양첸이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아직 독신이라 런던에서 혼자 하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력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리니치에 있는 유명한 배너 앤드 메디슨사에서 7년간 견습공으로 일하며 경력도 꽤 쌓았지요. 2년 전 견습 기간을 마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빅토리아가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많은 고생을 한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특히나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맡은 일이라곤 상담 3번, 작은 규모의 일 1번뿐이었습니다. 총 수입은 27파운드, 10실링에 그쳤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은 사무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하루 일과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업이라 만만치 않구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려는데 직원이 들어오더니 한 신사가 일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육군 대령 라이센더 스틱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직원을 따라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조금 큰 편이었고 삐쩍 마른 남자였는데 제가 이제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뾰족한 코와 턱이 두드러진 얼굴이었는데 볼에는 살이 전혀 없어 광대뼈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른 것은 체질 때문인 듯 그는 무척 건강해 보였죠. 생기 넘치는 눈빛, 힘찬 걸음걸이, 그리고 당당한 태도가 그 증거였습니다. 소소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헤더리 씨. 그는 딱딱한 독일식 억양이 느껴지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련한 기술자이고 신중하고 입이 무거운 분이란 말을 듣고 찾아왔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긴 하더군요.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소. 당신은 부모가 없고 독신이고 런던에서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맞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잘 모르겠군요. 제게 일을 의뢰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 확인을 하려는 거요. 일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일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지.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을 찾고 있다오. 전 한 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저를 자세히 훑어봤는데 그렇게 불안스러워하고 경계하는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그럼 약속하는 거요?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지금부터 일을 마친 후에도 유효하오. 이 일에 대해 결코 입을 열지 않겠다고 구두나 문서로 약속하시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대령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제 됐소. 대령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개 직원들이란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아 엿듣기도 잘하지. 하지만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소. 그는 의자를 당겨 제 앞으로 바싹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눈으로 제 얼굴을 뚫어지도록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혐오감과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짜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죠. 자, 이제 용건이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하룻밤만 일해주면 되고 50기니를 주겠소. 그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룻밤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당신 같은 기술자라면 1시간만 일해도 충분할 거요. 작동하지 않는 수력 압착기를 살펴만 주면 된다오.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고치는 건 우리가 하지. 어떻게 생각하오? 일은 간단한데 보수가 많군요. 그렇소. 오늘 밤 막차로 와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버크셔의 아이포드, 옥스퍼드주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레딩에서 10km 조금 넘을 거요. 패딩턴역에서 막차를 타면 아이포드에 11시 15분쯤 도착할 수 있지. 알았습니다. 마차로 마중 나가겠소. 역에서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우리는 외진 곳에서 살고 있소. 아이포드역에서 10km 정도 더 들어가야 하오. 그렇다면 일을 마치고 기차로 바로 돌아올 수는 없겠군요. 하루 묵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침대는 준비할 수 있어. 너무 번거로운데 낮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린 기술자를 밤늦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오만 이런 불편함을 감안해서 보수를 책정한 것이오. 사실 당신처럼 이름 없는 젊은이에게는 과분한 보수지. 정 내키지 않는다면 거절해도 좋소. 저는 순간 50기니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말했죠. 오늘 밤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궁금하겠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으니 당신이 이상하게 여길 만도 하오. 나도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일을 맡길 생각은 없소. 그런데 누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지는 않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말하겠소. 탈색 작용이 있는 벡톤은 값도 비싸고 영국에서는 2-3곳에서만 캘 수 있는 귀한 자원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나는 레딩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땅을 샀소. 그런데 운 좋게도 그 땅에 백토층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매장량은 보잘것없는 데다 단지 내 땅의 좌우로 펼쳐진 커다란 층을 연결하는 부분에 불과했소. 백토가 많이 매장된 땅이 이웃 사람의 소유라는 게 문제지. 그들은 자기 땅에 금광만큼이나 귀한 백토층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오.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그 땅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내게는 그럴 돈이 없다오. 고민만 하다가 가까운 친구에게 의논했더니 이웃들 모르게 내 땅에 있는 백토를 파내서 땅을 매입할 자금을 만들라고 권하더군.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수력 압착기를 설치했소. 그런데 이 압착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썽을 일으켜서 당신을 찾아왔소. 왜 이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소? 수력기사를 부른 걸 이웃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아내려 할 거요. 만에 하나 비밀이 탄로나면 땅을 살 수 없게 되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밤 와달라는 것이요.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벡터를 땅속에서 파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수력 압착기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독특한 채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대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벡터를 벽돌처럼 압축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게 뭔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운반하는 방법이라오. 그저 작업상의 한 방법일 뿐이지. 내 이야기는 끝났어. 그럼 11시 15분에 아이포드에서 만납시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그는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땀이 배어 축축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대령이 나간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갑자기 제가 맡은 일이 너무나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두 분도 그때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한 일을 하고 통상적인 보수에 10배 정도 더 벌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일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령의 외모나 태도에서 느껴진 불쾌감이 남아 있었고 벡터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왜 꼭 한밤중에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이 일을 비밀로 하기 위해 그렇게 노심초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 따위는 잊어버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 마차를 타고 패딩턴 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비밀에 대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레딩에 내린 다음 아이포드로 가는 막차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 11시가 조금 넘어서야 컴컴한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역에서 내린 승객은 저 한 사람뿐이었고 졸린 얼굴로 랜턴을 들고 있는 짐꾼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역을 막 벗어나자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령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팔을 잡더니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가 뒤따라 올라탄 다음 마차 문을 닫자 마차는 쉬지 않고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말은 한 마리였습니까? 홈즈가 갑자기 물었다. 네, 한 마리였습니다. 무슨 색의 말이었나요? 올라탈 때 언뜻 보았는데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지쳐있는 것 같던가요? 아니면 기운이 넘치던가요? 털도 반질반질하고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군요. 계속하시죠. 마차는 1시간 넘게 계속 달렸습니다. 대령은 11km쯤 가면 된다고 했지만 마차의 속도와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20km는 좋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가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포드 쪽은 길이 몹시 나쁜지 마차가 옆으로 기울기도 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싶어도 창문이 너무 흐려서 가끔 지나가는 흐린 불빛 외에는 그 무엇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을 참기 힘들어 대령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그가 마지못해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거친 시골길을 끝나고 마차는 잘 닦인 자갈길을 부드럽게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대령은 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렸고 뒤따라 내린 제 팔을 잡아 끌더니 눈앞에 열린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마차가 현관문 바로 앞에 섰고 저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 안으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외관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 살펴볼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문지방을 넘어선 순간 문이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멀어지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집 안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대령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손을 뻗어 성냥을 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 문이 열리더니 노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점점 커지더니 램프를 높이 들고 얼굴을 내밀어 우리를 찬찬히 살피는 어떤 부인이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램프 불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검은 드레스도 고급스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거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제가 모르는 외국어를 사용해 질문하는 듯한 말투로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대령이 무뚝뚝하게 한마디로 답했는데 그 말에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령은 부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속삭인 후 부인을 방으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램프를 들고 제게 걸어왔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겠소. 그가 다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작고 검소한 방이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둥근 탁자 위에는 독일어 책 서너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령은 램프를 문 옆에 오르간 위에 놓더니 금방 돌아오겠소 라고 말한 다음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독일어는 전혀 모르지만 한 권은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한 권은 시집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바깥이 궁금해 창문을 보았지만 참나무로 만든 덧문이 닫혀 있고 빗장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작은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독일인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외지고 조용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여기는 어디일까? 마차에서의 느낌으로는 아이포드에서 20km쯤 떨어진 곳 같은데 그 방향이 동서남북 중 어디인지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레딩이나 다른 도시가 금방 어딘가 있을 테니 생각보다 아주 외진 시골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조용하니 역시 외딴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기운을 내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50기니를 벌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방문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까 본 부인이 음산한 어둠 속에서 나타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램프의 불빛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가 커다란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 그녀의 공포는 제게도 전해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인은 가늘게 떨리는 집게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대더니 서툰 영어로 몇 마디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동안에도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뒤를 자꾸만 돌아봤죠. 나 떠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 떠나요. 당신 떠나야 해요. 그 일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부인, 제가 할 일은 하고 가겠습니다. 기계를 본 다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요. 아무도 못 볼 거예요. 제가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젓자 부인은 단호한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봐요. 정말 부탁이에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요.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그러나 전 고집이 센 편이라 하지 말라는 일일수록 기어코 해내는 성격입니다. 불편하고 지루한 여행을 하고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데 50긴이나 되는 큰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